미래에셋증권 테마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태희 연구원입니다.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뭘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바이오의 근간이며 그리고 기본이 되는 중심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마 오늘 중심 원리라는 이 개념을 좀 잡고 가시면 바이오 산업에 대한 큰 그림을 좀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전자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이 짐승이랑 다르고 사람이 사람끼리 다 다른 거는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즉 DNA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침팬지는 유전자가 많게는 98.8%가 같고 사람끼리는 99.9%가 같아요. 그래서 0.1%의 차이로 뭐 키랑 뭐 몸무게, 뭐 성격, 특성, 지능 이런 게 다 바뀐다라는 거죠. 0.1%요? 네. 그러면 저희랑 뭐 원빈 차은우 이런 것도 0.1% 차이가 나는. 이렇게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DNA, 이 DNA는 A, C, G, T 이렇게 4개의 간단한 그 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통 우리 핵 속에 깊숙한 곳에 이중나성 형태로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0과 1로 정보를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A, C, G, T 이 4개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분자 구조 4개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키, 얼굴, 체형 이런 것들을 다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DNA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직접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유전 정보를 심부름꾼을 통해서 전달을 시켜요. 심부름꾼요? 네. 그게 어떤 거죠? 메신저 전령이라는 뜻에서 mRNA. 많이 들어봤죠. 네, 최근 뭐 백신에도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 mRNA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고 이 RNA는 이 유전 정보를 토대로 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생리 현상과 우리 몸의 기관, 뭐 장기, 네.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은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DNA에 있던 유전 정보가 RNA를 거쳐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이오의 근간이 되는 중심 원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뭐 생물학, 뭐 생화학, 분자생물학 이런 과목에서 항상 제일 앞부분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끝을 흐리세요? 원래 공부 많이 남자들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군대 가기 전에 다 놀지 않나요? 바이오, 이 중심 원리가 바이오 의약품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딱 이 내용입니다. 일단 DNA 단을 먼저 보시면은 가장 먼저 유전체 분석 이거 이미 서비스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업체에다 의뢰를 하면은 당신은 뭐 암에 걸릴 확률은 몇 %고 알코올 분해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당신의 조상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다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네. 이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전자 편집입니다. 최근에 엄청 핫한 거죠. 네.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잘못된 유전자를 DNA 딴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질병을 고치는 네. 네, 이런 것도 많이 좀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저희 지난주 중국 볼 때 네. 그때 이제 근육돼지 맞아요. 거기에 적용된 게 유전자 편집이죠. 맞습니다. 그 네. 우락부락한 네. 그 돼지, 네, 맞습니다. 그것도 유전자 편집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DNA 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유전자 치료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생리 활동은 저 단백질, 프로테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몸속에 넣어줄 수도 있지만 이 단백질을 만드는 DNA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단백질의 정보를 코딩하고 있는 맞아요. DNA를 넣어주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이 DNA가 RNA를 거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질병을 고치는 게 유전자 치료제, DNA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RNA는 DNA가 단백질로 발현되기 그 중간 단계인데요. 그래서 특정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게끔 RNA를 탈락시키거나 특정 단백질을 발현시키게끔 이제 RNA 치료제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요
특정 단백질 때문에 얘가 너무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은 이 단백질을 없애주는 방법도 있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단백질을 만드는 RNA를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말씀하셨던 뭐 RNA 치료제의 뭐 기본 뭐 원리다.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단백질은 흔히 항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체 의약품들 되게 많죠. 네. 네, 최근에 뭐 면역 항암제들, 키트루다, 옵디보 이런 여보, 것들. 네, 이런 것들도 다 항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항체가 특허 만료돼서 이거를 그대로 복제한 게 바이오 시밀러죠. 네. 네, 그래서 이 프로테인 단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약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런 항체 쪽에 대행 생산하거나 대행 개발하는 업체들, 이제 바이오로직스 CDMO 업체들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뭐 우시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이런 거를 대행 생산하는 업체들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에 뜨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도 이 개념이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백신이라는 거는 항원을 넣어줘서 항체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항원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항원을 만드는 DNA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DNA가 몸속에 들어가서 RNA를 만들고 프로틴을 만들어서 결국 항체까지 만드는 이게 DNA 백신으로, 네. 미국에서는 이노비오,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RNA를 넣어줘서 항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죠. 네. 이게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mRNA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예 이제 전통적으로는 항원을 체외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경우, 이게 합성 항원 방식이라는 건데, 이거는 노바백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업체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바이오 산업을 볼 때 매번 나오는 임상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려는데요. 뭐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3상,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일단 사람한테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네. 약을 개발하자마자 바로 사람한테 찔러볼 수는 없겠죠.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일단 동물한테 먼저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 동물은 가장 흔히 쥐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쥐는 상당히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네, 고마운 동물인 동물이네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쥐에서 효과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원숭이한테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승민이 의원님, 혹시 이 원숭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원숭이 가격이 최근에 코로나 임상 때문에 많이 늘어가지고 한 마리당 지금은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의 한 연구소를 가봤는데, 네. 네, 그때 원숭이들을 이렇게 우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뭐 보고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때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만화 영화 같은 걸 좀 틀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동물한테 임상 테스트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서야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하는데, 이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성을 먼저 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이 약을 맞거나 먹었을 때 몸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지, 이거를 이제 임상 1상에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임상 2상에서는 유효성을 보신다고,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항암제 같은 경우에 이 약을 투여받고 암 사이즈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얼마나 더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투여받고 이 약을 먹고 얼마나 혈당 수치가 잘 관리가 되는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상과 2상에서 확인한 정보들을 3상에서 이제 확증적으로 대규모 임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3상에서 대규모 환자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다시 확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상이 최종적으로 이걸 점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진짜 대규모로 해요. 그래서 고혈압, 고절 같은 경우는 뭐 수만 명 대상으로도 임상을 하고, 사실 이번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 세계 인구가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도 임상을 하곤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임상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되게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임상 1상에 있는 약이 출시될 확률을 보통 한 10%로 보고요. 2상에 있는 약이 출시될 확률을 15%. 이상인데도 되게 낮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3상 정도 올라와야지 성공 확률은 50에서 60%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2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고 2상에서 환자 대상으로 처음 투약을 해서 효능, 유효성을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상 2상이 제일 중요하고 임상 2상을 통과하면 성공 확률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측면에서 추천드리는 게 이제 ETF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 업체들이 아무리 이제 뭐 좋은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투자를 많이 받고 해도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개발 업체가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죠.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ETF로 접근하시는 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ETF로 접근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단일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도 이 단일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업체보다는 복수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를 추천드리는 것도 다 임상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추후에 한 두어 번에 걸쳐서 조금 더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 할까요? 다음 주에는 저희 드디어 김충현 위원님이 출동을 하세요. 네. 저희 신약 개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싫으신 분들은 의료기기에도 접근해 보실 수 있는데 의료기기 업체들이 실적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실적도 굉장히 꼬박꼬박 찍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충현 위원님이 알려드리러 나오실 거예요. 저희 김충현 연구원이시면은 그 손흥민 닮은 꼴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영탁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도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